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거기 8쪽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거기 제일 첫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선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 언어의 본질, 뭐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의사소통하는 행위. 근데 이 의사소통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이제 체계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체계라는 것은 소리 플러스 형식이 되는 것인데,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말이 되겠습니다. 말. 우리 음성적인 언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것은 바로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첫 번째 소리, 두 번째는 기호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말과 글이 되겠습니다. 말과 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이제 언어라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했었을 때, 언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런 말도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TV 볼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도 볼 수가 없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흔히 뭐 하고 있는 메신저라든지 문자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통화라든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일상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언어라는 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언어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라는 것은 언어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에 대한 기능과 이제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역할 정도가 한 본질 정도로 보면 되겠죠. 본질. 이 본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나오고 있는 1번에서 4번까지는 사실 제가 부연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언어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오고 있는 이런 언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밑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보면 될 것이고, 저와 함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즉 언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음성 언어가 되겠습니다. 음성 언어. 여기 나오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음성 언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 언어라는 게 있겠죠. 문자 언어.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음성과 이 문자 언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협의 언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협의 언어. 자, 이 협의 언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좁은 의미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좁은 의미. 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협의 언어. 자, 그래서 우선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발음기관 있죠. 발음기관.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리적인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자 언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좁은 의미의 협의 언어에 해당하는 성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의에 해당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광의에 해당하는 언어. 자, 이 광의에 해당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비언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지금 집중을 하지 못하고 지금 막 떠들고 있겠습니다. 막 떠들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조용히 입술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강사가 조용히 하라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몸짓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개팅을 나갔다고 합시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앞에 있는 여성분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앞에서 얼굴을 계속 인상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언어 외적이 되겠죠. 언어 외적인 표현은 이 비언어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의미를 저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협이라는 언어가 있고 광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광의 언어에는 이 비언어적인 표현, 이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표지판이죠. 교통표지판. 예, 거의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교통표지판에서 이런 표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좌회전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경부고속도로 제가 잘 안 다녀서 저는 말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고향은 경상도 쪽이거든요. 집에 갈 때 저는 주로 중부 내륙을 이용하고 있는데 중부 내륙 같은 경우는 보통 제한 최고 속도가 110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좌회전이라는 의미는 알고 있지만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음성으로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좌회전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음성으로 좀 실현이 되기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힘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협의의 언어에서 그냥 끝을 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110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딱 본과 동시에 110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110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의미는 제한 최고 속도는 110이다라는 여기까지 의미. 그러니까 여기는 도구라든지 기호와 도구와 그 다음에 의미, 음성 모두 다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광의의 언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얘는 협의의 언어, 좁은 의미의 언어, 그냥 기호만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협의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언어에 대한 의미, 협의와 강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밑에 나오고 있는 1번 말과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음성과 문자 언어라든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쉽습니다. 우선 다음 장에 나오고 있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대한 차이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선 음성 언어는 사실 별도의 학습이 없어도 음성 언어는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쉽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영어권을 쓰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문제는 문자 언어까지 우리는 문맹률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로 음성은 실현이 돼도 문자로는 문맹률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없이 습득이 가능하겠지만은 문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쳐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왼쪽에 나오고 있는 음성 언어를 먼저 쭉 보시면 문자 언어는 자동으로 아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음성 언어는 소리, 청각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제약을 받는다, 이게 바로 지금 제약이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순간적으로 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밑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수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기라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 어떤 이해 수단이냐라고 하게 되면 듣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상대의 의사를 반영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실 담화거든요. 담화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하나의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대화 영역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이라는 하나의 어떻게 굳이 형식적인 측면을 말하자고 하면 지금 수업이라든지 강연이라는 어떤 담화의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런 담화 상황은 제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지금 사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다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수업을 어떤 피드백을 지니고 있는가, 이분들이 지금 과연 내 수업을 듣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사실 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의 또는 청자의 반응을 참고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목소리를 이렇게 낮췄다가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서 강조 반복을 할 수 있는 게 음성 언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문자 언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조수단이 있습니다. 보조수단. 그 약간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 예전에 제가 친구하고 친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학창시절 때. 학창시절 고등학교인데, 진짜 너무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진짜 큰 볼일을 보고 싶은데, 경상도거든요. 경상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똥이라고 하기엔 제가 살짝 좀 그렇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분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분필로 그냥 대체해서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필싸라고 제가 그냥 살짝 한번 물어봤죠. 분필싸라고 하니까 친구가 분필싸 약간 억양을 낮추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얘가 진짜 안에서 분필을 싸고 있는지. 그래서 분필싸라고 해서 억양을 좀 더 높인다라는 것은 너 진짜 지금 그 안에서 볼일 보고 있니라는 제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진짜 그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필싸라고 더 큰 목소리로 억양 악센트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저는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필싸라고 하면서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음성 언어에 대한 보조 수단이라는 것은 어조도 들어가고 강세도 들어가고 억양도 들어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몸짓, 손짓만 들어가겠습니까? 발짓도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는데 군대에서 후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 어우 하면서 반한대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 차라는 게 아닙니다. 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기분 나쁘다는 이런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음성 언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문자 언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전달 내용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말에서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이성이라는 것인데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전달 방법으로는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자 언어 파트는 아마 자동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우선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교수 질문방이 있습니다. 행정학 국어에. 거기 혹시나 들어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좀 가급적이면 많이 올려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본인 혼자 이렇게 질문이 있어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좋지만은 지금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궁금증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공개화 시키면은 제가 그 답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교재는 제 교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답변 제가 다 달았거든요. 답변 아주 많이 답니다. 답변. 네.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왜 부족하고 이 부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답변은 그날 달아주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제가 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교수 질문방에 거기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저는 이제 약간 쉽다고 조금 빠르게 이렇게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의 기호적인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흔히 언어의 본질이 됩니다. 저기 두 번째 나오고 있는 언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호라는 언어의 첫 번째 언어의 기호성이 되는 것인데 자, 우선 언어의 기호성은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호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자, 요것이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 자회전 생략하고 3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냥. 자, 그런데 여기 빨간불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요것이 형식적인 측면이다라는 그 의미라고 한다게 되면은 이 내용은 사실 의미가 되는데 얘는 건너지 마라. 자,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죄송합니다. 그림이. 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적인 의미가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뭐 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뭐 목재라든지 목질로 되어 있는 뭐 껍질로 되어 있는 또는 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일정한 형식, 이 일정한 형식이라는 것이 나무라는 글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대상. 우리가 현실 속에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형식이 있는데 이런 형식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언어의 자의성인데 거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나오고 있는 손에 대한 의미 그러면 이해 가시겠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손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거기에 의미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손. 자, 그 다음에 2번 언어의 자의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자의성.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자의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의적인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의적이다라는 것은 이때 자는 방자할 자가 되겠습니다. 방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자의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줄에 같은 동의선상에 있는 그 줄이 되겠습니다.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워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물론 중국 발음이 있겠지만은 물 숫자라는 한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알파벳으로는 이렇게, 중국어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은 얘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필연적인 관계로 맺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개 언어는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 이게 임의적으로 결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영어권은 이렇게, 한자어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적이다, 자의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랑, 러브, 그 다음에 애, 다 마찬가지겠죠. 아까 여기 적었던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죠. 똑같이 뭐 나무라는 형식이 있고 트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어이구 목자가 있겠죠. 똑같이 언어의 자의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꼭 반드시 얘들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이런 하나의 형식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자의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만약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세계 언어는 하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어의 사회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와 아빠 백두산 천지봐 이래요. 미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합의된 약속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분필, 언어의 사회성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저거는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1950m에 있는 저거는 한라산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 가장 위쪽에 올라가면은 거기는 백두산이라는 것은 이제 백두산 천지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침대라고 불러야 되고 책상을 책상이라고 불러야 되고 분필을 분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분필을 김치라고 부르는 순간 가야죠. 정신병원. 그렇죠. 자,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언어의 역사성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언어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언어가 생성되는 이유는 거기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우주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 세종대왕님이 살고 계시던 그때 1400년대 이때 우주선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생각. 그때 만약에 우주선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언어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사회는 그만큼 보다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물건이 재화가 나왔을 때, 물건이 우리 눈앞에 현실에 있는 물건이 나왔을 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언어의 생성,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친구들을 벗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를 벗이라고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하고 벗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존재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둘 다. 근데 얘네들이 제가 지금 친구 해가지고 한 5번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미 5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불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불러주는 만큼 벗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겠죠. 우리 아마 다음 세대쯤 가면 벗이라는 말은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역사성 중에 소멸이라는 것은 결국 안 불러주는 거, 안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본래 있던 말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아마 얘들이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이 있죠, 온. 요거는 순서대로, 단어 순서대로 지금 100, 1000, 만, 억이 되겠습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100, 100에 해당하는 1000, 1000에 해당하는 100, 1000, 만, 억이 되는데 옛날에 우리 고유어의 숫자 100이 바로 온이 되는 것이고 숫자 1000이 바로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숫자 만이 그 다음에 골이 되겠고 자리라는 것은 억이라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지달은 역시 지금 사용이 안 되는데 말 있죠, 말. 이 말이 미쳐서 날뛰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는 옛날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옛날의 도구. 지금은 역시 사라진 말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있던 말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100, 1000, 만, 억이 되는데 여러분들 미리네,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미르, 용이 되거든요. 이 옛날 우리 고유어를 보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옛날에 왜 없어졌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선시대 특히 한자였잖아, 한자. 세종대왕님께서 그냥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유학생들이 채말리의 상소문을 봐도 알다시피 우리 한글이라는 것은 뭐 중국에 비춰봤을 때 얘가 아니다 또는 저급한 문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주체성이 결여가 되면서 낮게 찾게 되면서 이 언어 자체가 평민 언어가 중심이 아니라 지배계층인 한자 언어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살아남고 고유어가 이렇게 사라진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배계층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순수 고유어가 이렇게 한자어로 대체가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은 그대로 있으나 뜻이 달라지다가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나 하도록 하십시오. 뿌다라고 해서 이음절이 되는데 이게 어가 아니라 여가 되겠습니다. 어여뿌다가 되겠습니다. 어여뿌다. 자, 거기 아무튼 첫 번째 어엿부다라고 해서 시옷 받침이 들어가고 있는 이 시옷 받침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어엿부다 같은 경우에는 옛날 말로 치면은 불쌍하다, 가엾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훈민정음을 보게 되면은 백성가 어여삐 여겨는 불쌍히 여겨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지금 아이고 어여쁘다라고 하게 되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아이고 어여쁘다라고 하게 되면 얘 불쌍하다 이 말이 아닌 거죠. 자기 손녀에게 누가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예쁘다, 아유 귀엽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지금 중세 때 지니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지금 현대에 지니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동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옛날에 안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몸 전체를 뜻하겠지만 지금은 안면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얼굴이에요, 얼굴. 이런 것처럼 안면 같은 경우 의미 이동은 아니죠. 의미 이동이 아니라 의미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가 되는 겁니다. 몸 전체에서 얼굴만 뜻하는 의미 축소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언어의 추상성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추상성은 여러분들 여기는 밑줄 하나 간단하게 긋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여러 사물로부터 공통 속성을 뽑아내 개념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된 속성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다라고 합시다. 배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감나무가 있고
뭐 과일 정도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소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십시오. 공통적인 속성을 이렇게 뽑아보게 되면은 뭐 줄기가 있더라, 아니면은 잎이 있더라, 열매를 맺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줄기와 가지는 단단한 목질로 된 껍질로 둘러싸여 있더라. 이런 정도의 공통된 속성을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된 속성. 자, 그래서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서 만든 이런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뭐 과일나무 이런 정도의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의 추상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추상성은 여러분들 꼭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된 속성을 추출할 수 있다, 뽑아낼 수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언어의 추상성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언어의 규칙성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규칙성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거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이 얼음이 되다가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은 물이 얼음이 되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 문법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툭툭 던지겠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선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무리가 있고 얼음이 있는데 무리가 있고 얼음이 있는데 어떤 게 이제 주어가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약간 좀 눈치가 있고 문장에 대한 어떤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얼음, 약간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은 주격조사 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주어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어는 얘가 되겠습니다. 얘. 그러니까 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이걸로 바뀌는 것이 되는데 당연히 주어는 이제 요게 되는 것이고 이 얼음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보호가 되는 것이겠죠. 보호.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가 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있습니다. 되다 아니다. 자, 되다 아니다가 있는데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는 복격 조사가 나오게 될 때 얘는 복격 조사가 되거든요. 주격 조사도 이 가가 있고 여기도 복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호가 됩니다. 보호. 보호. 자, 얘는 보호가 되는 것이고 보호는 주 성분에 들어갑니다. 주 성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주어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서술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 들어가겠고 보호 들어가는데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할 때 보통 주어 서술어 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호 서술어 크게 3가지의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얼음이가 아니라 지금 얼음가가 들어가고 있죠. 얼음가. 얼음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문론적 이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이 자음이 나오면은 이게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자음이 나오면은 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음이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느냐? 앞이 선행하는 그러니까 선행하는 의문이 모음이 나왔을 때 해당하는 이 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이가 되는 것이겠죠. 이 말은 형식적인 문법적인 성격을 어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지니고 있는 이 언어, 문법적인 기능을 어겼기 때문에 언어의 규칙성에 위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오른쪽에 나는 학생이 아니다가 되겠죠. 아니다 앞에 보호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언어의 분절성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분절성은 시험 기출문제 이미 나온 적도 있고 하지만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이네요. 새해였죠. 2015년 12월 31일에서 저기 종로에서 이렇게 보신각 타종 이렇게 함과 동시에 2016년 1월 1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사실 12월 31일하고 1월이라고 크게 차이 있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괜히 나이 한 살 더 먹고 그런 의미만 사실 더 있는 거지. 이 사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나눈다 이거죠.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 무지개 색깔의 빨주노초 파남바 이 7가지밖에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갑,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경계 구분은 빨주노초 파남바 요 7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걸로 구별. 역시 언어의 분절성이 되는 것이겠죠. 언어의 분절성. 자, 그래서 거기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는 매년 12월 31일 요거는 방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개방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언어의 개방성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방을 지니고 있느냐. 첫 번째는
무한히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긴 문장. 여러분들 마음 먹고 긴 문장 만들어내면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늘은 맑고 뭐 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을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기억, 언어는 무한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는 개방적인 책이다라는 것이 일단 기억에, 상상의 사물을 표현할 수 있다. 실제 손오공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 없죠. 봉황새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봉황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우리 그 청와대 가면 이제 대통령 이제 상징하게 되는 봉황새, 뭐 고전으로 치면은 용이 1번이고 봉황새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용을 쓰니까 우리는 봉황을 그때 당시에 쓰고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게 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추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어려우면은 손에 잡힐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 뭐 희망, 사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가장 대표적인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추상적인 성격을 문장으로 풀어서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내용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을 다르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어의 두 번째 있는 언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본질.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능은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담화가 되는 것인데, 담화라는 것은 이야기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연, 여러분들 사이에 만약에 대화를 한다, 대화, 토의하면 토의, 토론이면 토론, 면접이면 면접, 협상이면 협상, 그 다음에 뭐 연설하면 연설, 발표면 발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담화라는 말은 그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말하는 사람이 말할 화에서 화자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발신자 정도가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주는 청자가 있겠죠.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수신자. 자, 이들 사이에 이제 이 기능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기능. 자, 언어의 기능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리고 문장에 실현되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 상호 연관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다음에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잘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1번에 나오고 있는 이 표현적인 기능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정보 전달에 해당하는 기능이라든지, 또는 거기 지금 4번을 보게 되면은 감화적인 기능, 이거랑 좀 사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계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이번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우선 표현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합니다.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나 간단하게 우리 메모를 하도록 합시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 자, 그러면 이제 가를 통해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하는 사람의 사실적인 판단 표현, 이 금은 무게가 10g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의 무게는 10g입니다. 사실로 믿음이 되겠죠. 사실로 믿음. 이게 정보 전달을 사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이 금은 무게가 뭐 또는 10g이 지금 그걸 지금 재고 있는 상황,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얘는 사실로 내가 믿고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정보 전달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메모를 하라는 게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중시하고 있는, 그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기능, 표현적인 기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은 듣는 사람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요청 공손이라고 메모해 두도록 합시다. 요청 공손이 되겠습니다. 요청 공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거기 4번 감화적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동그라미 4번 감화적 기능. 감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지령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령적 기능.
자, 지령적인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지령적인 기능이라는 표현은 그 밑에 가부터 보시게 되면은 명령, 청유, 의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정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 이거죠. 특정 어미. 야, 너 이거 해! 아니면 이거 하자! 아니면 해줄 수 없겠니? 이런 의문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특정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 가마라는 것은 지령적인 기능으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변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변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렇게 출발합시다 라고 요청 또는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즉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중시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경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다시 위로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되는데 이 책은 참 재밌다라는 것은 호감이 되는 거겠죠. 호감. 자, 그 다음에 라, 판단에 대한 확실성 여부 표현이 되는데 영희는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다. 또는 여러분들은 저 앞에 있는 저를 보고 제 나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0이 넘은 것 같다. 아니면 뭐 40이 넘은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신성에 대한 결여가 되겠습니다. 결여. 자, 그렇기 때문에 영희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신성 여부에 해당하는 확신성 결여가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뭐 계속 언급을 했는 부분이 되는데 화자의 감정이 되겠습니다. 화자의 감정. 자, 화자의 감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자의 감정을 중시하고 있는 표현적 기능이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표현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표출적 기능이 얘는 쉽습니다. 영어로 치면은 우흡스 이런 거 어이구머니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표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무심코 나오는 본능적인 언어 사용 표출적 기능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번이 여러분들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과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가 지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대한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또는 서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CD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마적인 기능은 우선 가, 나, 다까지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진술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표어가 있겠고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선거철이죠. 선거 유세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격언도 이렇게 가마적인 또는 지령적인 기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교적인 성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통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안녕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친교적인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학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미학적인 기능 그냥 시라고 간단하게 하나 메모해 두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나라는 A라는 원관념과 잔잔한 호수라는 B 보조관념을 서로 동일시하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고요하다, 잔잔하다, 호수가 잔잔하고 고요하네. 이것을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은유법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학적인 기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어의 그냥 아름다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관어적인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관어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느냐? 관어적인 기능은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 어떤 지식적인 측면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지식적인 측면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물은 H2O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H2O를 처음 보고 모르는 사람은 아, 이 물이 뭐 수소와 뭐 산소 뭐 이런 게 있구나 말고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는 영어로 치면은 그 파더 있죠. 파더. 파더, 마더. 아빠,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에는 파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 아버지. 영어로는 마더, 우리나라 말로는 어머니, 엄마. 역시 관어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관어적인 기능.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 정보 전달의 기능
또는 뭐 한 8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달의 기능 해가지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쉬워서 제가 일부러 좀 생략을 했거든요. 이 정보 전달에 대한 기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도서관은 안 나오네요. 일로 옮겨야 되겠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서관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문을 연다라는 그 말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토요일에 갔습니다. 토요일에 가서 왜 도서관 문이 닫혀있지? 막 온갖 진짜 욕설을 하면서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정보 전달에 해당하는, 전달에 해당하는 사실을 전달해주는 내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보 전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 전달의 기능을 지니고 있죠. 표지판, 정보 전달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에 가서 뭐가 있느냐? 이 관광지에 대한 어떤 유래 탑이 있으면 이 탑은 이런 유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 정보 전달의 사실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언어에 뭐가 되느냐? 저기 세 번째에 나오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언어의 기능.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언어에 대한 의미요, 언어에 대한 본질이요,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여기 그 다음 장에 언어 기호의 특성에 대해서 적절한 것들이라고 해서 2013년 이제 국가적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 두 번째 예는 사실 쉽잖아요.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기초적인 진짜 기본 이론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무지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어의 분절성이 되겠죠. 근데 위에 첫 번째 예 점을 보게 되면은 언어에는 문장, 단어, 형태에서 의문으로 쪼개져 나눌 수 있다. 쪼개져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굳이 뭘 하겠느냐? 분석,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분절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똑같은 언어의 분절성이 되겠습니다. 만약 1번, 2번, 4번을 보시고 언어의 추상성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어 사이에는 공통된 속성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머리에서 빠바박 나오면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고 암기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제가 조금 이해를 좀 확실하게 돕기 위해서 좀 천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암기도 같이 하시면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파트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의문이 되겠습니다. 국어의 의문.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안 움직이네요. 옮겨. 자, 그 다음에 국어의 의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의문으로 가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의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국어의 의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음,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음, 모음. 우리 국어의 의문은 총 40개가 있습니다. 40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국어의 의문은 40개가 있는데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가 되는 거죠. 21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자음과 모음의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의문이 지니고 있는 의문은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느냐, 의문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면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그 밑에가 이제 자음 모음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자음 모음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해서, 의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최소 의미 변별 단위가 됩니다. 최소 의미 변별 단위. 자, 그러면은 최소 의미를 변별해 줄 수 있는 단위가 의문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물이 있습니다. 물.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불. 그 다음에 풀이 있겠죠. 풀.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미음, 울, 리을, 비읍, 울, 리을, 피읍, 울, 리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미음이 되겠고, 여기는 비읍이 되고, 여기는 피읍이 됩니다. 즉, 우와, 리을은 다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모음과 자음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초성에 나오고 있는 이 자음들이 다르다, 이 말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 말은 얘와 얘 동그라미 한 3개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쭉 1번 기능에
최소 대립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최소 대립과 저는 좀 자세히 전달하려고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상을 나누어서 지금 교재에 실어놨는데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최소 대립이라는 것은 물과 불이 됩니다. 그냥 최소 대립이라는 얘기고 최소 대립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것들이죠. 요거 세부적인 내용들. 미음과 비읍과 피읍 때문에 최소 대립상으로 인해서 의미 전달이 다르게 간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간다라는 건 요것이 바로 최소 대립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 의미를 변별해주는 자음에 의해서 달라지는 변별 단위가 바로 이 의문의 정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다시 1번으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단위, 변별하는 최소의 단위는 꼭 밑줄 긋고 여러분들 암기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 가게 되면은 단어의 의미를 나누게 되는 변별적인 기능이다. 여기도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갑니다.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최소 대립상에 대한 의미는 이제 좀 이해를 하셨지만은 요게 음운으로 치면은 그냥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는 이 음운을 우리는 분절 음운이라고 나뉩니다. 분절. 말 그대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진다 이거죠. 나뉘어진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사람 눈 요거는 장음과 단음으로 나타내게 되거든요. 즉 단음과 장음을 통해서 짧고 긴 소리를 통해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얘네들을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음운이 똑같기 때문에. 음운이 똑같습니다. 그 음운이 똑같은 것을 우리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고 자, 이 비분절 음운이라는 것은 그 소리의 짧고 긴 거기에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운이 안 나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분절 음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분절 음운이라는 것은 최소 대립상이 없습니다. 최소 대립상이 없고 그러면은 최소 대립상이 없고 그러면 비분절 음운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비분절음은 굳이 최소 대립상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다, 단어의 어떤 어휘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용어가 초분절음이 되겠습니다. 초분절음. 이 초분절음이라고 할 때 그 초라는 것은 당연히 한자로 치면은 뛰어넘을 초가 되겠습니다. 뛰어넘을 초. 그러니까 분절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이 그 짧고 긴 소리에 의해서 의미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분류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분절 음운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비분절 음운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소리의 장단 그리고 고저 그리고 세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변이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변이음 잘 듣도록 하십시오.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변이음. 자, 변이음은 우선 동일한 음운이면서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의미를 추가하도록 합시다. 동일한 음운이면서 그 중간에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자, 그러면 우선 1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 1번 실현을 보게 되면은 우선 어두에서 안 울림 소리 지금 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가.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가라는 것이 어두가 되겠습니다. 어두라는 것은 여기 말하고 있는 초성이 되겠죠. 초성. 근데 이제 이게 발음이 될 때 과연 크로 발음이 되느냐 아니면은 크로 발음이 되느냐 요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해당하는 요거 이 크로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가게 되면은 울림소리 사이에서 울림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 아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가가 있습니다. 아가가 있으면은 아가라고 해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모음으로 지금 끝이 나고 있죠. 모음. 이거 자음 아니에요. 이거 원래는 그냥 이것만 있는 건데 횡하니까 그냥 이응 쓸데없는 음깔 하나 집어넣어 주는 것이고 모음입니다. 얘 자체가 모음. 얘도 모음이거든요. 즉
모음과 모음 사이에 지금 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무성음에 해당하는 이 파열음으로 발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이 크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뭐로 나느냐? 바로 이걸로 난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말에서 닫음 소리가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끊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고 하게 되면 성대가 울리니까 유성음으로 들어가고 울림소리가 되는데 거기에 기역, 받침이 들어가는 순간 닫혀버리게 되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닫음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닫음소리는 여러분들이 하나 의미를 좀 메모를 하도록 합시다. 그 오른쪽에 막힌 공기가 터지지 않고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막힌 공기가 터지지 않고 나는 소리. 자,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이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요게 이해가 가셨으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으면은 여기도 기억이 들어가고 여기도 기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아시겠죠?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게 요게 나오는 것이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크와 요 그라는 것이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은 없고 그냥 음성으로 나타나는 자리마다 다르게 음성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정도의 변이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이음. 자, 그런데 이제 2번 상보적인 분포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다 설명을 드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은 굳이 상보적인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 실현 부분에서 지금 여기까지 다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거고 밑에 나오고 있는 이제 탄설음, 설득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탄설음, 설득음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람이 되겠습니다. 바람. 람을 표현을 할 때는, 그러니까 람을 발음을 할 때는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그대로의 발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설득음에 나오고 있는 밑에를 보도록 하십시오. 달은 좀 다릅니다. 달이라고 발음하면은 혀 끝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혀는 이렇게 말려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 리을이라는 발음이 미음이라는 발음이 양옆으로 세워져 나가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양옆에. 그러니까 지금 탄설음이 있고 설득음이 있는데 똑같은 유음에 해당하는 리을이지만은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이 나올 수 있다가 되겠고, 그리고 굳이 이제 거기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위에는 R, 밑에는 이제 L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죠. 거기 일자로 되어 있는 그 차이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탄설음, 설득음 같은 경우는 사실 변이음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의문의 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런데 거기 우선 5-1번 있죠. 5-1번 같은 경우에는 개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의문 1번은 하나 중요 표시 해두도록 하십시오. 뭐 별표를 하시든.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음운인데 이게 음성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소리가 되겠습니다. 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 소리가 되는 것이고, 뜻의 차이 2번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언어의 음운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음가로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소리가 되겠습니다. 음소, 운소가 있는데 음소는 분절 음운이 되겠습니다. 즉 음소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음운에 들어가겠죠. 음소.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에 해당할 수 있는 얘가 운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자어로 다른 말이면 똑같은 말인데 다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음소와 운소에 대한 개념까지 암기해 두시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음소와 운소로 구분이 된다. 음운이 되겠습니다.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까지 거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음성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음성도 출제가 된 적 있습니다. 개념으로. 문제가 하나의 대상이 문장이 나오고 있으면서 얘는 음운이 맞냐 틀리냐,
음성이 나오고 있으면서 음성이 맞냐 틀리냐 이 개념입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이게 맞냐 틀리냐, 형태소가 지니고 있는 게 맞냐 틀리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음운 모음에 해당하는 거기까지 아마 저희가 여기 끝이 나고 나면은 뒤쪽에 음절의 끝소리나 자음동화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에는 그냥 우선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음운의 변동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제가 먼저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까지 개념을 암기 또는 이해하고 암기해 오시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교재 그대로 다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